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그런데 이제 반격의 10년을 한 거잖아요, 이들이. 예, 반격의 10년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딱 집약화 시켜내고 이것을 교육화 시켜내려고 하는 이들을 과연 그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될까요?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예요. 네네. 과거에서 긴 미래는 낙관적이지만 잠시는 불간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제 건강도 나아질 수 있지만 가끔 통증 올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 그런다도 먹히지 않을 시대의 아이들입니다만 그 중간에 겪어야 될 고통들이 좀 있겠죠. 저는 그 노인들을 공격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을 70대 80대가 지금 집안 운영하는 집이 없잖아요. 네. 조그만 집안 살림도 어른들이 어른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국가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데서는 저 노인들이 존중받고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이분들이 직접 무슨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6.25 때의 마인드로 해가지고 세상 외부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먹미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먹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면서 뭐냐면 보수는 뭐죠? 이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노인들을. 지금 노인들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한국의 70대 80대는 슬퍼요. 자식 하나 믿고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빈곤 속에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 네. 막상 근데 늙어보니까 뭐죠? 아들놈들 뼈빠져 키웠더니 며느리 얻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며느리 말만 듣는데 게다가 내가 가오 잡으려면 대가족이 되는데 가족은 이미 해체되어 버렸어요. 핵가족 그렇죠? 산업화의 결과 속에서. 가오를 잡아야 된다 편의적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권위로 가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 말을 듣지 나의 말을 듣지 않아. 지하철 가게 되면 경로선 놓고 손주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있어요. 초라해지고.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거나 아니면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나와서 줄 서서 도시락이나 먹어야 되는 자기 현실. 이때 뭡니까? 아이고 돈을 일당을 주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르신 이게 웬일이세요? 응? 내가 왜 그 조국 근대의 기수께서 이게 웬일이십니까? 배달의 기수가 아니고 조국 근대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네. 박정희 각하와 함께 그 옛날 우리 조국 근대 학생이 어르신께 이게 무슨 푸대접이란 뭡니까? 복지는 그들이 안 해주면서 이해가십니까? 노인 복지는 안 하면서 진짜 이걸로 현혹시킨 거죠. 맞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죠.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소외 즉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할 때 그 분노감과 소외됨이란 감정이 박정희라는 걸 만나면서 술을 마셔서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도 단순히 그분들이 가지고 보수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른바 소모품화됐던 노동자들이 노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와서 정당하게 대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노인복지에 이해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노인들이라서 다 복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 안 해요. 선별 복지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골라갔어요. 네. 참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70년대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이른바 또 박정희 말을 따르지만 대망의 80년대만 보고 그다음에 뭐 1만 달러인가 1천 달러인가 뭐만 국민소득만 바라보고 와서 희생과 저임금 장시간 중도동 강요당했던 이 세대가 막상 가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잃어버린 주체가 누구죠? 바로 박정희와 그 지지자들이 계속 그런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 누가 편개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좀 마음 씀씀을 더 좀 넓고 깊게 써야 되겠다 이런 반성이.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사실 거리에서 피해자예요. 만날 때마다 진짜 그러거든요. 참느라고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림받은 것들의 분노가 사실 정당하게 가서는 자본가나 그죠? 또는 권력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먼저 이들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도 안보라가 결합되죠. 그들도 유교 체험 세대잖아요. 월남전이나. 네. 이걸 결합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걸 뉴라이트는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눈부신 성장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유능한 관료와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에 불타는 기업가들 그리고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함께 만드는 땀과 눈물의 역사임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마땅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번영은 여러분의 어버이 세대의 땀과 눈물의 노력임을 알고 마땅히 어버이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어버이 이데올로기예요. 저는 이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알았어요. 뭐예요? 아 옛날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엄청 힘들었다는 예. 거.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요. 지난 날이니까 바로 추억한다는 거. 어버이 이데올로기예요. 감동받죠 노인들은. 근데 아이들은 우리도 뭐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교묘하게 힘듭니다. 보수층과 노인층을 끌어당기는 방식을 그런 식이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책임 안 지면서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 어버이들의 땀을 이해하려면 이 어버이의 지도자는 뭐예요? 박정희 어버이 동지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동지지. 그렇게 하고 이것을 교과서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네. 선거죠. 다음 3년 뒤. 네. 유권자잖아요. 늙은 수구의 회춘독으로 아이들을 이용한다 교과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을 보고 마음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또는 진리가 또 미래 세대가 갖는 양식을 믿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민망한 일들을 일어나게 했어야 되겠는가? 이건 세대 대결이 아닌데 그렇죠? 참 이들은 이 역사 교과서를 비아그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아그라다. 교과서는 비아그라다. 제가 잠깐 홍보를 하는 셈이 되는데 27일 날 목요일 날 네네. 그 7시에 은평 그 평생학습관인가요? 네. 부산역 근처에 있어요. 구산역. 네, 그래서 은평 학부모 협의회 주최로 해서 바로 이 교과서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제목을 보고 저도 경악했어요. 구산역 로타리에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누가 역사 교과서에 똥 쌌어야. 나 저도 들었네요. 네. 예, 근데 그게 어제부터 치워지고 있어요. 아. 막 항의가 들어오나 봐요. 괜찮아. 예, 그러니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는 정말 그렇죠. 유명한 애기들 그림책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애기들은 참 똥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혹시 은평구나 가까운 데 계신 분은 27일 7시 오시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시청각으로 좀 하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정화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제 제가 이제 보안수사대 또 불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대학생들 강연을 내가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와 관련된 얘기, 민족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 하거나 아니면 학생운동사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꼭 제가 그 독립운동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 지금의 학생운동이라든지 통일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일제시대 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지. 그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을 꼭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과 연계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이 그 전통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을 미화한다. 미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일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반미운동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입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국가가 이상한 거잖아요. 태극기를 버린 게 아니라 성조기를 찢었는데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그냥 차라리 외국에 대한 예우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좀 천조각에 대한 예우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낭비라 자꾸 하면 그 찢어버리면 뭐 재생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고 그러한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통일운동을 오늘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국기보안법인데? 국기처음 보안법. 성조기 보안법. 하여튼 통일운동을 미화한다는 거, 반미운동을 미화하고 그래서 항일운동이 매우 높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네가 뭔데 항일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자꾸 학생운동 얘기하고 막 이런 투인 거지. 이런 투였던 거예요. 그 조사 질문 자체는. 그래서 통일운동과 반미운동을 미화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통일운동은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여기는 통일이니까요.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 통일 안 한다고 했나?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으나 통일은 대박이라서 삐를 말은 견지하는 누구야? 바람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은 통일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예요. 네. 그 미화를 넘어선다고.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한 통일이라는 건 박근혜 통일이라고 다르다는 근데 걸 딱 알고.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네네. 이제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고 통일운동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거를 못 맞습니다. 보면 그게 뭐냐 역사 사관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황 선생님 이렇게 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진짜 시죠. 네. 내 집 마련하기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전세라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내 집을 마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 집 마련한 것은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네네. 왜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월세 좀 안 보고 전세 안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눈물 나네. 남의 집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독립운동은 쉽게 말하면 그 일본과 싸웠다는 것이 문제라고. 일본과 싸웠으면 어떤 삶을 쟁취하고 싶었느냐 하는 문제라고. 네. 그렇잖아요. 네. 다음번 제가 예. 최우진 쓸 때 그 부분 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냥 저는 뭐 네. 카피 레프트예요. 또 뭐지않아 또 예. 그 다음에 독립운동은 이거 보시면 3.1운동만 하더라도 뭐 이게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왜냐 3.1운동 자체는 패배하죠. 네. 패배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옥동자를 낳지 않습니까? 네. 이 옥동자는 제1조가 뭐죠? 민주공화국이에요. 순종이 살아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냐. 그전에 19세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19세기에 고민 많았어요. 우리 사람들. 독립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황제국가인데 말의 황제국가지 민망한 황제국가인데 새로 난다 할 때 전제군주정으로 갈 것이냐. 이건 아니란 거죠. 고종처럼 하면 나라 망하겠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같은 입헌 군주제를 볼 것이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공화정 대통령을 볼 것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고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시대는 입헌 군주제 정도까지 가볼까 하니까 고종이 빡 돌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박영호를 대통령 시킨다는 그 말도 있으니까 빡 돌아서 한국협회 그 당시에 뭡니까 어버이 조직. 네. 그래서 동원해가지고 독립회 해산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1910년에 나라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1919년에 나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죽자마자 바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헌군주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은 민주공화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까지 해요. 부인의 참정권 보장도 얘기하는데 그 영국보다 빨라요. 왜? 억압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억압에 대한 본능적 느낌이 와 있잖아요. 그 더 진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속에서 3.1운동에서 임시정부의 탄생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독립운동에서 민족적 결집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으로 만들 국가는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입헌군주제 전제군주 노 이젠 공화주의로 간다. 민주공화주의.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1920년대 들어와서는. 러시아 혁명 소식이 이제 국내가 완전히 정착되잖아요.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른바 흔히 말 부르주아 민주공화정,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대. 이제 뭐 20년대부터 고민이 더 깊어져요. 네.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소비에트 공화국이냐 아니면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이냐 이걸 놓고 민족주의 쪽에서도 진보, 중도, 보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주의는 하나게 했고 네. 이렇게 돼. 친일은 저쪽 도망가는 놈들이고 이렇게 보자면 이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때입니까? 근데 그죠? 여기서 좌우가 나눠지긴 했죠. 네. 근데 신간의 좌우가 같이 만드는 것은 같이 단결하지 않으면 독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네. 근데 1940년대 들어오면 거의 강령이 비슷해져요. 사회민주주의 비슷하게 했고 사회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도 좀 양보하고 자본주의 입장까지 사람도 양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임시정부 정강이나 삼균주의잖아요. 조소왕 선생의 네. 또는 조선독립동맹 또는 국내 예원여성의 건국동맹. 그다음에 40년대 가면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지만 41년도 되면 소련 들어가지만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전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적 현실에 맞는 그렇죠.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기로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식민지라는 조건하고 예. 실제 좌우 갈등 해본 경험 속에서 또 앞으로 독립을 한다 할 때 뭐죠? 연합군의 승인을 안 받으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팔레스타인 같은 꼴짝 나잖아요.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가 신간에서 한번 살았다가 쪼개졌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답변은 뭐냐면 대기업, 국유화, 대토지 몰수 이거 사회주의적인 게 가깝죠. 네. 그렇지만 자본가라 할지라도 뭐냐 항일운동했으면 그대로 지위 유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게 대부분 합치가 된다. 이건 뭡니까? 이게 합치가 돼서 단일하게 됐더라면 우리는 분단이 안 됐을 거예요. 3.8선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연합군이 승인할 수밖에 없죠. 네. 단일 국가였으면 연합군이 됐으면 미소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련 들어온 거 잘했다고 합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미소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허리가 디스크도 아니고 완전 절단 나버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 분단 문제 그 일제대 항의는 뭐냐 한편은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주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민주화를 시켜야 되고 사회적으로 민주화시키자는 이런 민주주의 운동이 있고 네. 또 한편은 좌우가 분열을 극복해야만 다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죠 이것이 잘 됐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좌우를 엮어내려던 사람들이 나중에 좌우 합정도 하잖아요. 해방 이후에도. 네. 그래서 통일 문제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문제 자체도 일제 시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근데 그걸 알 정도가 되면 그쪽에 근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있다면.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막 그러네요. 예. 명시하죠. 독립운동은 네.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 통일운동의 역사적 맹화가 그 속에 있다라는 네.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하여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100년이 넘은 이 그 삐뚤어진 의식 있잖아요. 이게 저는 올해를 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의식이 들었어요. 왜냐면 올해 정말 대형 참사. 예, 대형 참사의 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농성을 또 이어가고 계세요. 예. 근데 결국은 이 그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예. 심어놓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잘 살면 돼. 돈이면 장땡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조국 근대화론이면 그 조국 근대화 만세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딱 심어놓으면서 실제 이 사회를 정말 물질 만능의 사회 그리고 경쟁 정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세월호라는 그 부실한 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참사들도 보세요. 결국은 이 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내지 못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후대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국민과 거리가 먼 지배 권력에 대한 순응과 복종을 요구한 이 결과물이 결국은 이 대형 참사로 올해 이렇게 좀 보여진 거고 이게 그냥 올해만에 이게 비단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그 후과가 지금의 이 참사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부분인 이분의 핵심이 뭐냐면 근대화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가 일제시대 배운 게 뭐냐 만주국에서 배운 게 만주국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한 것 자체는 모르는데 문제 박정희 그래서 군대식으로 돌격적으로 고지전으로 가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병사들은 시산혈해 네네. 시체 산을 이루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후의 시체를 네. 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수단화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 올해 목표는 GNP 몇 %다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자원들인 겁니다. 즉 경제가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만 물질적 부분에 대한 풍요를 줌으로써 나머지 보다 인간다운 고민과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평생 직장 다니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네. 인간적인 자기 성취로서 나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풍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걸리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는 게 경제잖아요. 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국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올해 10% 달성했다고 하면 내년에 15% 달성. 계속 고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동원 경제, 동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동원이고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뭐죠? 경부고속도로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네. 그렇죠. 추풍령 거기에 뭐 유령비 같은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즉 인간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의 핵심 바로 그런 성장의 그래프를 얘기함으로써 그것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성공의 도구로서 됨으로써 역전돼 버렸어. 예. 그 얘도 무조건 잘 살게 되지 않아. OECD 이야기다. 뻑하면 OECD. 근데 OECD 이야기인데 A씨야.
왜냐하면 근데 이제 OECD를 맞추려면 전부 전체적인 맞춰야 되는데 복지도 맞추고 이래야 GDP 되는데. 하나만 맞췄어. 네, GDP랑 세금, 네. 세금 되게 맞추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국민 조지는 것하고 서민 총량 서민 세금. 안에서 뭐냐면 이러잖아 수많은 것들 자살률이나 이건 다 보면 이건 완전히 저빈국이지. 사실 박정희 시대 때 OECD를 그렇게- 누군가 강퇴시켜야 돼요. 다른 게 수준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 누라이트 역사관 아까 했지만 사람을 소중하지 않게 수단화시키잖아요. 왜냐 경제 성장할 때거든 그 분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량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근대화는 이제 목표 지향형이에요. 목표 지향에서 도구가 되고 이것이 독재자와 결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지금은 누라이트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1%가 내놓은 역사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1%의 세계를 위한 역사관입니다. 명박 이가 정말 이명박 저는 정말 한국에서 이런 식의 엄청난 사기꾼의 그 브로커 공화국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네네. 근데 또 이번에 폭탄주 한 10잔쯤 먹고서 한 얘기 들었죠. 아니 신문 안 봐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자기 지금 자원외교를 괜히 끄잡아내갖고 경제 어려운데 자원외교 같은 거 끄잡아내서 정쟁이나 일삼고 있다. 예, 그 말을 지금 제가 하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폭탄주 10잔 먹고. 이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역사학을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GDP나 경제 그래프 하나 들고 와서 역사책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걔네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숫자밖에 안 보여요. 경제 지수밖에. 이들과 지지하는 이 그룹들이 계속 하는 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박정희 때도 안보와 경제 성장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할 때도 뭐죠? 세월호 유족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경제의 발목이 잡혔대. 민생법안에 잡혔대. 이해가십니까? 네. 또 이명박이도 경제가 중요한데 또 자원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또 경제를 어지럽히겠다. 그럼 이게 무엇을 위한 경제지? 이들 완전히 뭐죠? 1% 가진 기득권의 경제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갖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오로지 경제 문제 돌리면서 사실 자기들이 한 범죄를 감추는 수단이 나온 데 있어서 바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그 근거를 베이스에다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한국이 계속 이렇게 퇴보한 모습 있잖아요. 물론 전 장기적으로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늘 갖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일단 하여튼 그렇지 않고 의아리. 네. 그럼 너무 슬퍼집니다. 최근 몇 년을 어쨌든 눈에 띄는 퇴보를 했어요. 전 이걸 딱 보면서도 사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와 경제 요거 두 개잖아요. 네. 예, 한국의 소위 말하는 숙골들의 무기는 안보와 경제예요. 그걸 네. 짧게 얘기하면 협박과 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협박과 동원. 아니 그게 좀 정말 오랜 시간 먹혀왔다는 게 문제. 근데 이건 또한 뭐냐면 오랜 시간 이 무기만 갖고선 있었다는 건 또 뭐냐면 자신들도 자신들의 퇴화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들이요.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진보가 공격을 하잖아요. 진보가 공격을 하면 보수의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또 표가 될 만한 진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자기 것화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보수는 외국에서 보수들은 같이 진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똑똑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근데 한국의 숙골은 보수도 없고 숙골은 태국의 태국 정체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슨 논리고 뭐고 표를 의식해서 뭐 진보가 뭐라고 공격할까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쟤네 빨갱이야. 쟤네 때문에 돈 못 벌어. 이 얘기 두 개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아주 그게 한국적 먹힌다는 상황에서. 것도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보고 한국 바보인 사회가 거죠. 좀 물이 좀 나쁘네. 그렇죠. 이건 어떡하죠? 지리적 결정을. 네, 그건 아니고. 아니 딱 맞아. 그들이 우리한테 심어준 이게 아니라 그들한테 심은 거지. 네. 사대주의와 원래 사실 우리 탄력성과 시민들 자체는 정체성. 정상적인 상식적인데 문제는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그렇지 젊은 세대 지금 방송이 공중파 3사나 종편 3사 또 지상파 3사 근데 신문도 그죠 조중동 9개가 협공해. 인터넷도 내인연인가 네이버가 있다며. 네. 맞나요 그쪽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 건 정말 대단한 그런 고민이에요. 속에서 이건 뭐냐면 세뇌가 아니고 아예다 그냥 똥물에다 담궈 놓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네네. 이 상황에서 뭐냐면 맑은 눈을 뜨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국민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맑고 총명하고 왜 우리는 이미 4.19 같은 것도 일으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80년대 마찬가지고 그랬던 역사의 저력이 있고 또 촛불 집회 역사들도 있었잖아요. 그 소녀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당한 이놈들이 뭐냐 아예 물 자체를 똥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다 담궈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론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냐 우리가 정화 역할을 해서 정화조를 빨리 만들면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오늘 꼭 이제 저희가 마치기 전에 라디오 반민특위 일시기가 3년이나 됐는. 그 시기라고 하지 옛날 식년제라는 게 있어. 식년식. 네네. 3년에 한 번씩 안식할 때 식. 네, 식. 뭐 휴식자는 아니고 법식자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 모시고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 역사를 보는 안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집요한 이 제국주의들로부터 해서 100년간 계속 세뇌든 이렇게 똥물에 통으로 담근 것이든 이것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뉴스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매 주말을 쉴 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기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주말에 촛불 한 번 쉰 적이 없어요. 네. 참 민망하죠. 네. 안타깝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의 근본을 짚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교과서 이 국정 교과서화 하려는 이 움직임이라든지 교육에 계속 관여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 지역도 자사고 갖고 또 엄청 붙고 이러잖아요. 교육 갖고 진보 교육감들이랑 맨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산 문제 뭐 누리과정부터 싸우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약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 하면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요. 이들은 어떤 이 권력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영원한 자기들의 수구의 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친 게 언론이잖아요. 이건 언론은 룰을 완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지 않습니까? 언론은 쳤죠. 그다음 보니까 재생산 구조를 막겠다. 인적 풀의 재생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화. 이게 교육 장악이에요. 그 핵심이 교과서잖아요. 왜 나머지는 다 장악인데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뒤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학사가 안 되니까 국정까지 얘기하면서 밀어붙이고 다 전진 배치시켰어요. 이인호 같이 이런 이상한 인간을 KBS 이사장 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칠 겁니다. 문화예술계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언론 교육 문화의 세계를 하게 되면 뭐죠? 이게 영구 집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종합적 똥물 만들기예요. 대한민국 똥물 만들기. 새 쌍둥이가 너무 귀여운데 김을동이 너무 싫어. 근데 그 문화계도 사실은 굉장히 이명박 이후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인촌 같은 사람 문화부 장관 만들고 해서 문화계 쪽에 굉장히 많은 좌빨들이 있다. 암암리에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 세월호도 봐라. 어떻게 영화인들이 1000명이나 서명을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막 치고 있잖아요. 감사 막 하고 그리고 막 왜 이런 작품 선정하고 이러냐 막 이런 것부터 해갖고 광주 비엔날레까지도 그랬잖아요. 네, 광주 비엔날레도 그렇고 그래서 문화계에 뭔가 얘네들 아무래도 뿌리 깊은 이 빨갱이 기질들이 있어. 얘네들 빨리 정리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정리가 안 됐대요. 사실. 언론은 굉장히 쉬웠단 말이지. 문화는 워낙 분방하고 비조직화된 게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예술인들한테 이제 내세우는 사람들이 대중한테 그렇게 신망이 없고 파급력이 없는 거야. 유인촌도 그러하고 김지아도 그러하고. 그죠. 파급력이 없어. 전원주 씨가 또 가서 그 일베 그 서명하는데 서명했잖아.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별로야. 그러니까 김은국, 서장훈. 원래 뭐 돌파구가 없어 그런 데 안 가면. 그래서 뭔가 이제 연예 프로그램에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좀 등장을 시켜서 이미지 좋게 만들었다가 이제 발언 하나 딱 나오면 이제 거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러니까 쉽게 방송이 진짜 좋긴 좋은 게 그 정말 그 완전 국민 개쌍놈이었던 강용석의 그 비호감을 이렇게 호감으로 바꿨다는 거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봤어요. 자꾸 사람들이 종편을 우습게 보는데 그 당시에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박한 프로를 보면서 주부들이 즐기면서 계속 채널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천박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천박한 프로로서 채널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질 천박으로서 유머가 아니지. 우리처럼 수준 높은 유머가 아니야. 저질적인 것을 하는 것은 의도된 거예요.
우리 사회 재미있으면 되거든. 축소판이죠. 네. 진짜. 그게 바로 MB나 뉴라이트가 갖는 그 내용의 지적 수준의 인격적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들을 저질로 만들고 이유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질 표현을 하더라도 시청률을 잡겠다. 그래서 뭐죠? 반복 세뇌하는 거죠. 목적은. 네네. 아 무슨 그래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면 안 되고요. 채널 지워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다 했는데 우리 집도 보더라니까. 근데 종편이 진짜 자극적이잖아요. 얘기가. 근데 우리 말하는 말도 맞아요. 그 시간에 뉴스는 거기밖에 안 해. 그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YTN도 정말 요즘 종편 사람이 이렇게 예. 보면 별거 아닌데 궁금했던 한 번은 들춰보게 되는 약간 뭔가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뭐 예. 일간지 이런 종류의 제목들의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탈북녀들이 와서 막 성형을 싹 하고 아주 앉아가지고 목숨을 건 몽골을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면서 막 뭐 거기에 사막과 뭐 해골이 있었다. 무슨 전 아프리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막 몽골의 사막이 막 넘어 사막에 막 해골이 막 유해가 있었다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하고 그 어떤 섹시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안 봐주는 것이 그러니까 안 봐주는 게 맞지만 그것이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한테 대한 언론인들에게 그래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도 지켜야 되고 교육에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서라도 지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역사 교과서는 한마디 하면 제가 볼 때는 애비는 군사 쿠데타고 다른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모든 면에서 쿠데타죠. 예, 이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 교과서를 헌법을 만들지만 부정하는 교과서를 내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이명박보다 더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교활한 년보다 멍청한 년이 더 문제라고. 근데 예.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석갱유가 되는 굉장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 속담에 삼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네. 명자인가 어딘가 나오는 책이죠. 전국 책인가. 네. 한 사람이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두 사람이 나타났다면 믿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죠. 세 사람이 나타났다 믿으면 믿을 수밖에 없죠. 네. 이 말이 비슷한 게 KBS, SBS, MBC. 그다음에 동아 채널 A, TV조선, 그다음에 JTBC 뭐 뉴스 하나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삼성. 그다음에 뭐죠? 또 뭐가 있죠? 중동. 예, 조중동. 3인성호가 따따블이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뭐냐 한마디로 하면 밀어붙이기 쿠데타예요. 요즘 뭐 공중파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우리 아기가 열봐서 튀어나오려고 해. 배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발길질을 하고 이런 뭐 프로들 난리 났어요. 아껴주시고 많은 분들 듣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다음 주에 막방 우리 회원들 열혈 회원들과 더불어서 막방을 하고 잠시 문을 닫지만 저희 돌아옵니다. 곧 돌아올 거고. I'll be back. 예. 영화 디스트릭트 9을 꼭 보시면 그 의미를 압니다. 꼭 돌아올 거고 꼭 주거 방송 및 이제 이러저러한 방송들을 종편 수준으로 키워서 양적인 걸 말하지 질적인 건 아니죠. 네. 면모를 또 이렇게 일신해서 더 좋은 내용과 방송으로 꼭 다시 올 거니까 여러분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선생님. 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세 분이 고생하셨죠. 제가 고생 뭐. 많이 했을 테지. 아니 박한준 선생님이 지금 얼굴이 워낙에도 작으셨는데 그래도 균형은 있었는데 네? 작아도. 네네. 얼굴이 너무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팟캐스트 방송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이러저러하게 할 건데 종합 편성 방송을 해서 저희가 할 건데요. 종편 발전하고 있습니까? 할 건데 선생님 그때도 꼭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예. 계속 나와 주셔야 되고 아니 선생님은 채널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좀 진보적인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욕심을. 그거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겠고. 그래서 선생님 꼭 좀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마지막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할 때도 축하하러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